교육학 하시는 분들 통합되는데 anyway 좋든 이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에 있는 분인데 1960년에 지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시한 프린시플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90년대부터 의학교육에도 도입을 했죠. 경험 중심 교육을.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욕심부려서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필수지라는 건 어떤 거를 정말 제대로 교육시켜서 졸업시킬 건지, 그래서 어떤 CP를 우리는 교육을 할 건지,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 계속 반복시켜서 학생이 프로그레스 하게끔 이제 그런 스파이럴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제 2001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을 메이저 디비전 하면서 97년부터 원래 PBL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제대는. 근데 우선 컨셉맵을 도입했어요. 애들이 지식을 조직화하는 거. 컨셉맵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을 조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각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make thinking visible.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랬는데 이거는 발산적 사고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식을 많이 도움이 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2007년부터 스키마를 이제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셉맵은 가설 연역적 추론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귀납 추론은 도움이 안 돼. 귀납 추론을 하기 위해서 스키마. 그래서 PBL 튜토리얼 세션 두 번째 세션부터는 이제 스키마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마 여기 앉아서 오늘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하지? 통합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 의문을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던 그 생각을 2007년대 우선 임상실습 교육과정부터 바꿨어요. 이건 쉬우니까. 그래서 임상실습에서 애들이 어떤 임상표현, 어떤 필수질환을 출산자를 경험하게 할 거냐. 그때 필요한 기본 임상술기는 뭐고 관찰 임상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타스크 베이스드 러닝 아웃컴을 만들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실습 지침서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무, 그러니까 헤모프티시스라는 CP에 대해서 의사 직무별로 수준을 결정하고요. 수준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임상수기는 필수냐 관찰이냐. 근데 여기 보면 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관 내 삽관은 내과 임상실습까지는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수료기가 아니에요. 관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실습을 가서 전신마취를 하는 환자에서는 해볼 수가 있죠. 교수님 슈퍼비전. 그때는 필수 실기로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프티시스에 대해서는 요거는 반드시 보자. 실습을 하게 했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PBL 모듈과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모듈이 학교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실습 때 이 한자를 못 봤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실습 때 PBL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학습 성과를 이제 쭉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했고 노예린 선생이 정리를 해서 해놨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찾아서 더 추가하시고요. 처음에 임상실습할 때는 CP를 이때는 제가 좀 뭐랄까 굉장히 좀 뭐랄까 파쇼 그런 게 있어서 최대한 억제를 했어요. 쭉 했는데 제가 학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계속 늘어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통합교육과정에 처음 넣겠다고 하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하다 보니까 206개까지 내렸는데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2020학년도에 봤더니 다시 123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20개 내가 그러니까 CP를 이제 정하고 실제로는 CP를 어떤 CP를 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필수 질환을 정할 거냐가 실제 교육과정의 컨텐츠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2년에는 제가 컨설팅만 해줬고요. 2010년에 직접 이제 기본 학습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학습과 최대 실행 학습 목표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피지올로지, 패소피지올로지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나온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 MCC도 이게 굉장히 그런데 실제로 이거 만들어내는데 무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임상 선생님들이 병태생이 절대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요. 기초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 학문 계통의 지식 구조에 따라서 그러는 이제 그러니까 임상술기나 진료 수행 노예린 선생하고 계속 이건 무지 쉬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가 정말 학장단이나 교육과정위원회가 챙겨야 되는 건 ECP에서 어떤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인데 맥락은 어떤 필수 질환 그리고 그 필수 질환은 아까 이런 겁니다. 다이젝팅 아누리즘인데 91살 환자예요. 그러면 제가 여명이 어떻고 테이블 데스 이런 것도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할머니인데 치맥을 돌봐줄 사람 그런 게 이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개편한 다음에 이종세 선생하고 둘이서 이제 장기 개통 통합교육과정에서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도 그 다룰 내용이 들어가니까 임상 표현을 쭉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테고리, 서브 캐테고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필요한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학적으로 해갖고는 교수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심플하게 해서 이게 되면은 뭐냐면 과학적 개념과 원리가 나와요. 이 과학적 개념과 원리는 기초학 선생님이 반드시 챙겨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게 빠져든. 그래서 캐테고리, 서브 캐테고리는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카디오제닉 샥, 카디악 속의 병태생리는 누군가가 분명히 가르쳐야 돼.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서로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능 이 카디악 쇼크의 병태생리를 누가 담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피지올로지, 패솔로지, 파마콜로지.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어사인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이 경우에는 파마콜로지는 약물이 안 들어가면 반발하고요. 절대 안 가르쳐요. 병리 우리가 이걸 왜 가르칩니까? 피지올로지 패스인데 왜 우리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지올로지 선생님들 공부해서 피지올로지하고 패스피지오 다 같이 가르쳐라. 근데 이런 어떤 개념을 가르칠 거냐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어사인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해부학 선생님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생리학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가는데 해부학을 전공하셨던 생리학을 전공하셨던 구조와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십시오. 해부학만 주장하지 말고 생리학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해부학 선생님하고 생리학 선생님은 구조와 기능, 노멀, 에브노멀을 동시에 가르치게 이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필수 질환을 아까 캐테고리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걸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어사인이 안 되면 이제 교육 과정이 없는 거죠. 내용이 벙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사인을 할 때 가장 저희는 이제 지금 의학과도 기초학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본과 학생들만 했지만 몇 학년에서 넣을 거냐 스파이럴 커리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모델은 기본적으로 드레피스 모델입니다. 노비스부터 엑스퍼트까지. 그래가지고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수준별.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임상 표현이 체중 감소다. 그러면 이게 터미널 오브젝티브죠. 그다음에 이게 에네이블링 오브젝티브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 수준에 맞춰서 전문가 숙련하고 전문가 수준은 내과 임상 실습으로 보내자. 모방 적화학은
가령 진료 역량 개발, 소화기 과정에 보내자. 이해 관찰은 몸의 정상 구조와 기능 과정, 통합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작업을 하면서 이걸 전체를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자르면 쭉 모으다 보면 몸의 정상 구조와 기능 과정에서 다를 게 다 모여요. 모여서 실제로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습 성과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당 15분을 배정해요. 그러니까 3개 모이면 1시간이죠. 그러니까 몸의 정상 구조와 기능 과정이 학습 성과 목표가 60개다. 그러면 강의 시간을 20시간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합교육 과정을 뭐 3주 할 거냐 4주 할 거냐 미리 정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토라고 하는 인상 표현을 다룰 수 있는 교육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디서도 빠지지 않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파이럴하게 올라가고 이런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임상표현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랙을 2개로 했습니다. 아예 임상표현만 갖고 임상표현과 병태생리 과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계통 통합 주기생교육을 할 때 2012년부터 4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키마를 이용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용한 스키마를 이용한 추론 이런 걸 해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싱콥이 뭐다. 50분 강의인데 가령 50분 강의에 싱콥 하면 싱콥이 뭐라는 걸 임상적으로 디파인 하는 건 임상 교수가 해요. 그러면 한 10분이나 쭉 한 다음에 그러면 싱콥의 패소피지올로지, 싱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리학 교수가 20분 또 강의해요. 이런 식으로 코티칭을 했어요. 반드시 기초학 선생님 한 분 임상 이제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추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스몰 그룹 티칭을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발표, 동료평가, 과제물 퀴즈, 그리고 중간평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하나의 CP를 다루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2분의 기초학 교수님 한 분하고 임상학 교수님 한 분이 그날 하루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태생리 과정을 쭉 했고요. 결국은 이제 2017년까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각 과정 책임 교수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통합 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과정에 그러니까 내분비 영양 같으면 내분비 영양 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CP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 방식은 아까 말한 가위로 잘라서 나눠준 걸 챙기는 그래서 두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운영한 걸 보면 이제 동영상 증례를 주고요. 실제로 팀 활동하고 발표시키고 그러면서 강의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랩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절대 먼저 강의를 먼저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초학 선생님이 발병 기전과 병태생리, 임상 교수님은 정의, 주요원의 주요 식별인자. 그래서 항상 코티칭을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발표할 때는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5 마이크로스쿨도 있지만 스냅에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summarize, narrow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젠트를 아예 그 통일해서 학생들이 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평가는 어떻게 했냐면 2017년에는 그러니까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평가했고 문제 바탕 학습.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표준 환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린 선생 온 다음에 표준 환자 컨소시엄 우리 만들어서 표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보는 데서 그렇게 했고 이제 실제로 리얼 페이션트 그다음에 인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새는 정리를 해서 임상 표현에 대해서 병태생리, 장기계통, 문제 바탕, 임상 실습 수준을 달리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각의 수업 내용, 그다음에 임상 사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령 이제 내분비 영역 과정이다. 그러면 어떤 임상 표현을 다룰 거고 주요 맥락, 수업 시간은 카테고리를 나누고 핵심 기초 개념, 아까 말한 scientific concept principle를 빼낸 다음에 기초학 누가 담당할 거냐,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은 주요 병태 생리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인장 교수님한테 넘겨서 하게 하고 누가 담당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술기 또는 표준화 환자를 인터뷰하고 하는데 필수 환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임상 표현은 이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내분비 영양 과정에 체중 증가라고 하는 임상 표현의 스터디 가이드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담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스키마를 먼저 작성해서 예습해서 이 세 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갖고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발표시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 성과,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학습 경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어떤 CP, 어떤 필수 질환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건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쓰고 다양한 학습 평가를 쓰는데요. 학습 성과에 대해서는 학생들하고 철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학습 경험을 할 때는 철저하게 교수와 인터랙션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반드시 피드백하고 안 되면 리미디를 하는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2년에 교육과정 개편할 때 처음부터 만든, 물론 그 후에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우리가 임상표현 교육과정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쭉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학습성과 개발을 하실 거니까 의학교육논단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 다 못한 얘기는 거기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옛날 그 블룸의 학습 SBO를 아직도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학습성과는 학습이 끝난 후에 학습자가 교수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인데 그걸 어떤 맥락이냐, 이 어떤 맥락이냐고 하는 리얼월드, 리얼라이프 컨텍스트를 줘야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패스냐, 페일이냐,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에 못 미치면 피드백을 하고 안 되면 재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업계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근데 이 학습 성과는 반드시 의사의 직무여야 됩니다. 직무여야 되고요. 사실 이 그 블룸의 그 SBO가 1962년도에 블룸의 SBO가 매거가 좀 바꿨어요. A, B, C, D로 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리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퍼포먼스 어떤 맥락,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안에 천왕봉 정상에 선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성,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올 여름방학 4주 동안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 체력 훈련을 할 때 학습성 과목, 이거 끝나면 니네들 10km 입고 나면 좀 주고 걸어서 5시간 안에 천왕봉 정상에서 해야 된다. 중산리에서 천왕봉이 제일 가깝거든요. 5.3km인데 이제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패스인지 페일인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가져오면 이걸 씁니다. 가령 그 2학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가령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학생은 계열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우리 학교는 좀 더 그런 학생보다는 진짜 항당뇨병 약제를 선택하는 애. 그럼 학습평가 보면 수준은 달라지는, 중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오센틱, 오센틱인데 오센틱 러닝을 하려면 반드시 오센틱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 컨텍스트에서 진짜 퍼포먼스를 평가하셔야 돼요. MCQ 시험 백날 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well-defined problem이고, 그리고 MCQ 시험에서 성적이 좋다, 너 앞으로 좋은 의사 되겠구나, 천만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직무 바탕 경험을 해야 되고요. 이때 꼭 필요한 거는 리플렉션이고요.
온도잠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자, 당뇨병의 정의는 뭐 어떻고 그런 강의 백날 하셔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왔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다리도 퉁퉁 부어 있어요. 다리도 퉁퉁 부어 있는데 이 환자의 키드니 바이옵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 실습 돌 때 야 키드니 바이옵시 인디케이션 10가지만 대봐. 그런 얘기야. 이 환자가 키드니 바이옵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환자는 하루에 5g 이상의 프로테인이 나오고 소변에 퉁퉁 부었지만 실제로 푼두스를 들여다봤더니 프리프로러티브 다이아베틱 컨티뉴얼 스팟이 있는 걸로 봐서는 DM에 의한 거에 그러니까 당뇨병에 의한 신장병증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은 키드니 바이옵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 환자는 실제로는 퉁퉁 붓고 단백뇨가 심한데 푼두스를 들여다봤더니 푼두스는 깨끗합니다. 즉 당뇨병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다. 근데 소변을 들여다봤더니 헤마츄리아나 RBC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콩팥 질환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키드니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려면 온더잡 러닝을 시켜야 돼요. 그런 거고 오늘 기초학, 임상학 통합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이제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려요. 새로울 게 없어요. 제가 과학적 개념과 원리, 진료 역량,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 중심 학습 성과를 쭉 만들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든 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게 미국 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현재 37개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가 인테그레이션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둠션한 스파이럴 커리큘럼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주인 의학교육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기본 진료 수행 지침 노예린 선생을 작업하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제가 처음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박훈기 선생하고 또 노예린 선생하고는 임상실습 과정이 그렇고 박훈기 선생하고는 전체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셔서 학습 성과를 만들 때 필요한 액션 버브들을 지식 술기 태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